자유한국당은 마치 민식이법만 통과되면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199건의 안건을 살펴보면 민생 인질극 정당, 정치 테러 정당 자유한국당의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둡시다. 오늘은 이제 단식 여기까지 하고 나와서 싸웁시다. 이길 거예요, 대표님.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전국의 일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하였으므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12월 2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호반장,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좀 종합해 보면은 오늘 법을 지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요. 네. 지금 국회는 뭐 증액 심사는커녕 감액 심사 도중에 지금 중단이 돼버리면서 네. 뭐 증액 관련해서 아예 지금 손도 못 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 필리버스터 정국이 갑자기 시작돼버리면서 네. 예산안 처리 오늘 뭐 거의 불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5년 연속 이 법정 시한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 뭐 국회 자체가 멈춰선 상태죠. 그렇습니다. 네, 신 반장. 지금 수능 그 성적 공개일 이전에 성적을 미리 알았다, 일부 학생들이 미리 알았다는 논란이 아침부터 번졌잖아요. 교육부가 유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요. 네, 원래 공개하는 게 4일 모레인데요. 글쎄 이 말이에요. 평가원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해서 미리 성적을 확인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총 그래요? 312명이 확인을 했는데 네. 교육부도 사전 유출을 인정을 했고 네. 물론 뭐 들어가서 미리 본 것도 잘못이지만 애초에 사이트 보안 관리 잘 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보통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 고반장과 국회 상황을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강도 높은 국회 관련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서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도 속보로 다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른바 통과가 확실시됐던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조차 막혔죠. 그 현실을 문 대통령이 지적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내일 국무회의도 문 대통령이 주재한다는데 아마 국무회의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경찰이 오늘 부검을 실시했는데 특이한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 등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우리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그런 그 내용이 유서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검찰이 서초 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사망 경찰관의 그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네, 관련한 속보 이따 최 반장 발제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4일이죠. 홍콩 구의원 선거가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홍콩 시위가 진정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요, 여지없이 그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요구 조건을 지금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위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점화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정부는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유화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8일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있는데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는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황교안 대표 얘기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속보를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요.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신청 후폭풍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국회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한국당은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막고 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 등 민생 안전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볼모로 잡힌 모양새죠. 필리버스터 사태의 여파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민생 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테러를 가했습니다. 이런 국회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의 무모한 장기 집권 기도와 자유민주 세력 괴멸 기도를 힘을 합쳐 물리쳐야 합니다.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 반민주적, 비민주적 처사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190여 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자유토론 신청 여파로 국회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대화와 타협도 사라졌습니다. 우선 그동안 한국당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반복해서 촉구했던 민주당부터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이 지금까지 한국당이 무서워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이 대결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응전을 해줄 것입니다. 한국당 try me. 네, 참고로 이 박찬대 대변인의 마지막 말, try me. 자, 어디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어디 한번 덤벼봐라, 그런 뜻입니다. 최근 이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일본을 향해 썼던 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생 법안 통과시키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의 문을 열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국회 파행의 주범도, 국회 파행을 종결시킬 책임도 모두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네, 상황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기 국회는 12월 10일 종료됩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190여 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가 무산되고 오늘까지 온 겁니다. 무산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법안들,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 안전 강화 관련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시급한 법안이 많은 만큼 여야 교섭단체 3당 모두 국회 본회의를 잠깐이라도 열어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국회를 잠깐이라도 열면 바로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때문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거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부터 철회해야 필리버스터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민생을 볼모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 회복의 길에 나선다면 아직도 자유한국당에게 길은 열려 있다는 점을 충고합니다. 각종 민생 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 모습입니까? 소수 야당에게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도 애당초 틀어막는 이러한 대한민국은 독재 국가 아닙니까?
자,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 중 여야 양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법이 바로 민식이법으로 대표되는 어린이 안전 강화 관련 법안들입니다. 그동안 민식이법 통과에 주력해왔던 민주당은 본회의 무산 후 한국당을 성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리자고, 더 이상 죽이기에 두지 말자고 만드는 법이고, 정부도 예산도 세웠습니다.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법을 바꿔서 해보겠다는 것을 선거법 때문에 통과 안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당은 어린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과 국민들의 애달픈 사정에는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정치권이 민식이법을 필리버스터 대상 여부로 두고 다투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당은 민식이법이 통과되지 않은 건 민주당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여당입니다. 우리는 본회의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놨는데요. 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만식이법인가? 그거 어린아이들을 위한 안전법 먼저 통과시키자. 빨리 열어라. 안 여는 거예요. 그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야당 때문에 안 한다 왜곡하는 거예요. 민식, 만식이 부모님들은 민식입니까? 민식이 부모님들은 우리 야당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당이 안 열려고 합니다. 여당 보고 빨리 국회를 열라고 압박해야지 왜 야당 보고 압박을 합니까? 자, 왜 이 민식이법이 볼모로 잡혀버렸는지 보시는 다정의 가족분들은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 탓이냐를 떠나서 이 순간 가장 애타고 속상한 사람은 민식이, 태우, 유찬이, 혜인이, 하준이, 한음이 부모님일 겁니다. 나경원 대표께서 사실을 말해주셨죠.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궁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 계신지 얼굴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2번 죽이셨습니다. 그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할 말 없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할 말 없습니다. 네, 국회 파행으로 예산안 심사도 엉망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산안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 심사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 날이지만 아직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했고 증액 심사는 시작도 하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자유한국당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산도 4+1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예산 독재를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더 강한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관련 문제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파행 또 파행, 볼모 잡힌 민생 법안. 네, 국회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는데 일단은 예산안 문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예요. 12월 2일까지고 저희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그러니까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질 못했네요. 예, 5년 연속인 것도 연속인 거고요. 사실 이 그대로 심사를 진행했어도 소소위 구성 과정에서 시간이 워낙 늦춰지는 바람에 그래도 처리 시한을 못 맞췄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 정부 예산안 원안, 그러니까 이른바 카통 예산, 쪽지 예산 이런 게 포함되지 않은 지역 민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심사를 받기 전 정부 원안, 이게 처음 국회로 보내졌던 안이 어제 자동 부의가 된 상태인데요. 자, 여야는 그동안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가 됐어도 처리 시한을 하루 이틀 넘겨서 합의한 여야 수정안을 함께 올려서 그동안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필리버스터 여파로 심사가 완전히 중단이 되고 여야 간 지금 아시다시피 대화마저 끊기면서 이게 진짜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네,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예결위 소소위는 구성 직후부터 예산 소위에
1차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심사했지만 이 감액 심사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30일 자동 종료한 상태입니다. 자, 감액 심사 규모도 2조 원이 넘는 데다가 아직 손도 못 댄 증액 심사는 10조 원을 훌쩍 넘기는 규모라서 당장 오늘 심사를 재개해도 하루 이틀 안에 마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국회 상황이 심사 재개를 논할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칫 졸속 심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러니까 반장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가뜩이나 졸속 심의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정말 국회 필리버스터 사태가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 예결위 예산소위위원들이 번갈아 기자회견을 가졌다면서요? 네, 먼저 민주당 예산소위위원들은요, 이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다라면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또 회의 속개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대화와 타협의 길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반면에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서 심의를 거부했다. 집권 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문제 삼아 소소위를 거부했다라고 전제를 한 뒤에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이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깜깜이 수정한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면요.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가 되잖아요. 이미 2019년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그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1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느냐 이게 또 핵심인 거죠. 예, 일단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당장 본회의를 다시 연다. 자, 그러면 한국당이 신청한 이 필리버스터가 바로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거를 끊을 방법이 여당으로서는 마땅치가 않아서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은 거의 유일한 법안이 민식이법 같은 이런 주요 민생 법안인데 이거 먼저 처리하자. 이런 원포인트 국회를 여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걸 덥석도 받기도 어려운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민생 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추후 나중에 이 상정될 선거법 개정안 같은 이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이거니와 당장 유치원 3법 이런 것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한테 필리버스터 철회한 뒤에 그때 원포인트 국회 열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일단 전공법을 최우선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를 여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는 이미 정해져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으로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10일 본회의 전까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10일 본회의 때 예산안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뒤에 바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민생 법안들은 정기국회가 종료한 뒤에 단기 임시국회를 열어서 하나씩 또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만 되면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임시국회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등과 합의하면 의결 정족수 확보도 가능해서 민생 법안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섭단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 회의를 열지 않는데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또 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씩 처리한다는 거죠. 네. 보통 그런 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디 소시지지? 이탈리아 소시지죠? 그런가요? 살라미가 그렇죠? 거기서 따온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 그 과제를 이게 단계별로 이제 세분화해서 하나씩 처리하는 거를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데 아마 민주당이 그런 비슷한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민주당이 이제 임시국회 개회로 방향을 틀어버리면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전략만으로는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처리를 멈춰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회기가 종료된 다음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표결에 붙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을 하면 한국당 입장에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무한수정안 발의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를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수정안이 제출이 되면 이 수정안부터 처리를 한 다음 원안을 포결할 수 있는 국회법을 이용한 방식인데 사실상의 제2의 필리버스터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9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연말 국회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국회 파행에 예산안 처리 기한도 넘겨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이틀을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성적을 미리 확인하고 인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성적을 확인한 건데요. 교육당국은 사전 유출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다자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주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오늘 오후 주재했습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파행 사태를 고강도로 비판했는데요.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사진부터 한번 보시죠.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미리 출력하는 방법. 자, 수능은 전국의 수험생이 한날 1시에 치르는 대학 입시를 위한 일제고사입니다. 당연히 성적 발표도 한날 1시에 이루어지겠죠. 평가원은 4일 오전 9시에 수능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 성적표를 미리 본다니 친절하게 방법도 적어놨습니다. 자, 먼저 로그인을 하고요. 기준 연도를 수정한 뒤에 신청을 누릅니다. 벌써 끝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공식 발표일보다 이틀 빨리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해당 게시글이 퍼지자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엔 나도 했다, 이거 진짜네 하는 인증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성적표에 나온 표준 점수를 토대로 해서 소위 등급 커트라인을 예측하기도 했죠. 자, 이 등급 컷, 수시 전형의 최저 기준을 맞추든 정시로 지원을 하든 이 입시 전략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혹시 조작 아니냐, 설마 진짜 성적일 리 없다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자, 교육당국은 사실이라면서 이 사전 성적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 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도 대책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해킹은 아니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로그온 기록이 남아있고 수능 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폐쇄 전 평가원 홈페이지는 이틀 뒤인 성적 통지에 앞서서 사전 모의 테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실제 성적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와 연결이 된 상태였던 거죠. 자, 이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DOM 탐색기를 활용해서 HTML, 즉 프로그램 언어를 수정한 겁니다. 기존 성적 이력 연도를 2019에서 2020으로 바꾸는 식인데 다시 말해서 과거에 수능을 친 경험이 있는 재수생 또는 N수생들만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이 사전 유출자들 0점 처리해야 한다는 청원글, 또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맨 처음 글을 올렸던 네티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경찰에 불려가고 싶지 않다라는 글과 함께 나머지 모든 글들을 삭제했습니다. 자, 아예 성적 발표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평가원은 4일로 예정된 일정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거면 이 보안, 관리 잘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평성 그리고 성적 공지 사이트 보안 유지를 놓고 문제 제기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우리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3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번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년에 분담액을 정하려면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이 정대사는 시기를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점은 저희도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또다시 협상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아마 연내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파행으로 끝난 3차 회의를 복귀해 볼까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는 정해진 시간도 채우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다음 일정도 불투명했죠. 미국은 우리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We came to Seoul prepared to listen and with open minds and even prepared to adjust our stance as needed in order to move towards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왔는데 한국이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글쎄요. 한 번에 5배가 넘게 액수를 올려놓고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 운운하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가 안을 내놓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우리 측은 이 당일 회의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항목별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만큼 방위비를 올릴 근거가 없으니까 대신 무기를 사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하게 득 아니겠냐는 거죠. 자,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 문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통한 한미 동맹 강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동안 한미 동맹을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한 한국의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 간의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3차 회의 당시 우리는 만약에 새 항목을 만들어서 방위비를 올릴 경우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라고도 설득했는데요. 자, 미국은 단호했습니다. 무기 구매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라면서 단칼에 거절했고 그 후에 기아투 대표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번 4차 회의 전까지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는데 과연 워싱턴에서 막판 타결을 가능케 할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능 성적 미리 풀렸다. 평가원 홈페이지 폐쇄, 관리 허술 도마입니다. 네, 수능 성적 사전 유출은 초유일이죠. 처음 겪는 일이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수능 본 것 같다고 그랬다가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는데 학력고사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양 반장도 학력고사죠? 아니요, 저 수능입니다. 수능이에요? 예. 수능이에요, 양 반장이? 수능 2회째. 그래요? 예. 미안합니다. 자, 어젯밤에 이제 한 네티즌이 수험생 커뮤니티에 아까 이제 신 반장 말에 따르면은 성적을 미리 확인했다 이런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네, 사실 국장 때는 전화로 점수를 확인했는지 아니면 직접 학교로 가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게 다 성적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자, 올해 수능 성적표를 미리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겁니다. 자, 인터넷에 깔린 탐색기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자세히 그 방법까지 공유를 했는데요. 해당 도구를 통해 수능 연도로 추정되는 2019를 2020으로만 바꾸면 올해 수능 성적표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할 기존 연도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지난해 수능을 봤던 경험이 있어야지 이 성적 이력이 남아 있는 졸업생들, 그러니까 재수생, 삼수생들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재학생들은 이 방법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글이 올라온 다음 해당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몇몇 유명 수험생 사이트의 성적을 확인하고 또 인증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저랑 동시에 얘기하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페이지 코드를 수정하는 거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은 안 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한다고 해도 다시 시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교육부에 따르면 이게 해킹이냐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진짜 성적표 결과와 같은 내용이 이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그 실제 성적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성적 뭐 미리 안다고 뭐가 좋을 게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지만 그래도 이 교육부가 뭐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은 정상적인 건 아니죠. 이 교육부가 실제 성적이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확인한 그 일부 수험생들이 서로 이 표준 점수와 등급을 공유해서 뭐 등급 커트라인 또 등급 컷 뭐 이걸 유추하는 일도 지금 막 벌어졌다고 해요. 이걸 바탕으로 내가 이 성적이면 뭐 합격이 될까 안 될까 또 입시 전략을 또 묻는 그런 글들로 지금 커뮤니티가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긴 하지만 뭐 확인 못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원래 이 4일 오전 9시에 공개하기로 한 일정을 앞당기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평가원 관계자는 조기 발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교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일정을 당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그 성적을 미리 확인한 312명에 대해서 뭐 0점 처리하라 이런 뭐 일각의 요구가 있긴 했는데 성적을 취소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신 반장도 설명을 했고 또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그 클릭 3번인가요? 아무튼 엄청 단순한 방법으로 성적 확인이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원의 관리 부실이라든지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제가 굉장한 컴맹이어서 막 네. 처음에 기사를 보고 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했다 해서 어려운 거 아닌가 했는데 딱 그 게시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되게 단순합니다. 바로 이해가 돼서 나라도 확인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해킹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사이트 내에서 간단히 그 코드를 바꾸는 수준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전문가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굉장히 단순한 수준의 사고라는 입장이고 이렇게 국가 단위의 시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부실 관리의 전례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신 반장이 컴맹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알고 있었어요? 컴퓨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가차 없네요, 진짜 고 반장. 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올해 초였던가요? 중등교사 임용 시험에서 1차 합격 그 등수죠, 등수가 이제 사전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 수능은 근데 전국 수험생들이 다 똑같이 보는 시험이잖아요. 네, 일단 평가원은 수능 성적 확인 홈페이지를 긴급 폐쇄했습니다. 또 대책 회의에 돌입했다고 하고요. 공인 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기록 등을 통해서 누가 사전 확인을 시도했는지 파악하고 또 법리 검토에 따라서 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외에 평가원 차원에서의 개선 방안도 정리가 되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맨 처음 글을 게시했던 인물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글을 삭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청와대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쇄 다자 정상회교 일정을 마치고 오늘 3주 만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오후에 주재를 했고요. 아까 앞서 제가 간단히는 얘기했지만요. 정기국회 파행 사태를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입법,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보다 당리, 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이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특히 쟁점이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관시키는 정치 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를 향한 비판이긴 하지만 자세히 뭐 들으셨겠지만 민식이법을 제외한 모든 본회의 상정 안건에 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의사 진행 저지 수단인데 이 상황은 뭐랄까요? 정쟁을 위해서 법안을 흥정 도구로 삼은 뭐 옳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뭐 5년 연속 이 지각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라면서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 경기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한 아세안이라든지 메콩 회의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성과를 언급했죠, 문 대통령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남방 정책이 본 궤도에 안착을 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또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는 이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 무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 사회, 문화, 평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보내준 지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움직임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구걸한다 이렇게 비판했다면서요? 네, 북한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가 남을 쳐다보기만 하다가는 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구걸했다면서 남북 관계를 다른 나라의 빌부터 해결해보려는 뿌리 깊은 외세 의존 정책이자 쓸개 빠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하여간 북한은 계속 남북 관계, 남북 대화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오늘 마침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제 관훈 토론회에 출석했는데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은 당장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 김현철 장관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남북 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아직 남아있는 남북 간 협력의 공간들을 적극 발굴하고 넓혀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북측이 일방 철거를 통보해왔던 이 금강산 문제 관련해서는 남북한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라고 했는데요. 현재 협의 중이지만 우리 정부 역시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게 숙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컨테이너를 임시 숙소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금강산 지역에 한 34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 중단되고 나서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태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비가 철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까? 그 방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정비하는 것을 북한은 철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장관은 또 이 원산 갈마지구 개발에 남측이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요. 동해 관광 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것은 9.19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북한의 내년 초 신년사 발표에 앞서 12월 이번 한 달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12월 중 북미 실무 협상을 통해 초보적이지만 북핵 해결의 프로세스에 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현철 장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튼 이제 북미 실무 협상 관련한 추가 속보가 나오질 않고 있네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청와대 발제에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교육부 수능 성적 사전 유출 공식 인정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단식을 끝낸 지 나흘 만이죠. 오늘 단식 장소였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 황 대표는 앞으로 당분간 같은 장소에서 당무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천막 집무실인 셈인데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난주 목요일에 이 단식을 중단하고 목금토일 나흘간 병원에 있었죠. 병원에서 집에 가도 좋다 이렇게 퇴원을 시킨 거 보면 몸에 큰 이상은 없는 듯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한국당에서는 어제부터 황교안 대표가 곧바로 당무에 복귀할 것이다 예고를 했던 터라 이 청와대 앞에 그 농성장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자, 저렇게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 천막으로 옵니다. 걸어옵니다. 자, 그런데 저 천막 뒤쪽에 보면요, 빨간 막을 저렇게 누가 걷어내고 뒤쪽에 누군가와 황 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죠. 자, 저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그래, 이제 그만둡시다. 오늘은 이제 단식 여기까지 하고 나와서 싸웁시다. 이길 거예요. 또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대표님 꼭 이길 거예요. 지킵시다. 됐었어요. 자, 들으신 대로 황교안 대표가 병원에 가고 나서 현장을 지켰던 단식을 이어갔던 정미경
신보라 두 최고위원 단식 중단을 저렇게 권유를 하러 왔던 겁니다. 자, 오늘로 5일째 단식 중이었는데 자, 황교안 대표 설득 끝에 두 최고위원 역시 저렇게 단식을 끝내기로 하고 황 대표는 두 사람을 부축을 하면서 병원으로 가는 차까지 저렇게 배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 대표 이후에 지금 배웅을 하고요. 다시 천막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황 대표 얼굴을 잠깐 볼까요? 예. 확실히 한눈에 봐도 단식 전에 비해서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뭐 수염을 안 깎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보시는 대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단식을 하던 바로 저 장소, 저 자리에서 당무를 보겠다. 면서 저렇게 간이 집무실을 책상까지 갖다 놓고 의자, 간이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저 자리에서 당무를 보겠다 한 겁니다. 황 대표의 첫 일성 예상 외로 당 혁신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동안 너무 태만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습니다. 자, 뭐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읍참마속 이거 뭐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 측근이라도 과감히 잘라내겠다라는 얘기죠. 이 갑작스런 단식으로 김세연 의원으로 촉발된 이 당내 혁신 논의도 쏙 들어갔다, 자취를 감췄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황 대표의 이런 입장 의외라는 얘기 나옵니다. 특히 이 얘기가 있고 나서 조금 전 오후 2시쯤이었는데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 모두가 일괄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자를 사람 자르라 하면서 목을 내민 셈이죠. 자, 황 대표는 한 발 더 나가서요. 유승민 의원의 그 통합 3대 선결 조건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뭐 통합이든 혁신이든 가시적인 무언가가 없다. 그냥 말만 한다. 말의 성찬이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글쎄요. 이젠 좀 뭐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알려졌던 소식이었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갑자기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청와대 대변인에서 불명예 퇴진케 했던 바로 그 문제의 흑석동 상가 건물 팔겠다 선언한 겁니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 이제 팔면 상당한 이 액수의 시세 차익이 남겨질 텐데 그거 기부하겠다. 그리고 그 기부 내역도 다 공개하겠다 한 겁니다. 자, 지난해 7월이었죠. 이 흑석동 재개발 구역 내 상가 건물을 25억에 매입을 했고 뭐 지금 업계에서는 뭐 30억, 40억 그러니까 시세 차익만 한 두 자릿수 10억대에 달할 거란 얘기가 있는데 이거 기부하겠다 한 겁니다. 자, 도대체 왜 그 두 자릿수 되는 차익 이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결심을 한 걸까요? 본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선 부동산 안정이 필수적인데 야당과 보수 언론은 정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먹기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고요. 자, 일부 뭐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정부가 무슨 부동산 정책만 발표했다 하면 그 규제 대상에 흑석동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로 막 기사를 쓸 정도로 이 세간의 시선 이제 본인도 자유롭고 싶고 문재인 정부에도 부담 지우기 싫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김 전 대변인의 이런 고민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것처럼 본인은 얘기를 합니다. 조용히 이걸 팔아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또 오해도 나올 수 있어서 공개 매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 31일까지는 계약을 끝내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특히 건물을 내놓은 이 부동산의 연락처까지 공개를 하면서 만약에 제 상가 사고 싶은 분들은 한번 연락 좀 해보시라 이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매체가 그 해당 부동산에 직접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김 전 대변인한테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자기들도 자세한 내용 모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글을 올리기 직전이나 직후에 부동산에 김 전 대변인 측에서 연락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 야당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뭔가 오래전부터 매각을 준비했던 것처럼 말은 하지만 SNS에 글 올림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부동산에 내놓은 거 보면 뭔가 다른 목적, 특히 때가 때이닌 만큼
내년 4월 총선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거죠. 자,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내년 4월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총선을 대비해서 회계 코스프레를 자처한 것인 것 같다. 그런 거면 관둬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전희경 대변인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전북 군산 출신이죠, 김 전 대변인. 이 고향 출마 가능성이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사실상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또 최근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가운데 이 부동산 투기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더더욱 이런 심증을 굳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 소식 가보죠. 짧게 전해드립니다.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이끄는 가칭 전진 4.0 창당 발기인대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창당 준비위원장에 추대가 됐는데 설 연휴 전에 중앙당을 띄우고 내년 총선에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겠다 다짐했습니다. 잠깐 얘기 들어보시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길을 여는 하나의 주춧돌만 될 수 있다면 내 자신은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아도 저는 만족스럽다고. 뭐 얘기를 하면서 뭐 자주 울먹이더라고요. 근데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당 앙마르슈, 이게 우리말로 전진이었죠. 약간 좀 비슷하다는, 더군다나 또 이현주 의원 불문과 출신 아닙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의 읍참마속 얘기가 나온 직후에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소개했던 대로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 전부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자, 아무튼 이제 당대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김세현 의원이 이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계속 맡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도 당직인데, 그러면 이제 김세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김세현 의원도 사표를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김 의원은 총선의 공정 관리를 위해서라도 원장직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일괄 사퇴에는 동의를 했고, 그래서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일괄 사표가 단순히 상징적인 이 당대표 힘 몰아주기 차원일지, 아니면 정말 뭐 기득권 내려놓기, 더 나아가서 당의 혁신, 통합을 위한 물꼬 틀기 이 차원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자, 이번 일괄 사표에 참여한 이 당직자는 국회의원 24명, 원외 인사 11명 모두 35명입니다. 네, 황 대표가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를 읍참마속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건데, 역시 중요한 건 실천 아니에요? 네, 문제는 뭐 당연히 실천이겠죠. 그렇죠? 네. 당장 뭐 인적 쇄신만 해도 총선 후보자 컷오프 기준과 또 뭐 제대로 공개된 게 없습니다. 현역 의원 절반을 물갈이한다라는 규모 그 이외에는 현재까지 나온 게 없는데요. 총선기획단은 당 대표가 단식 중이고 이 국회 본회의 상황을 감안해서 철저히 뭐 그동안 입을 닫은 상태였는데, 그 구체적인 쇄신 기준이 조만간 공개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불거질 당내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늘 뭐 당직자 일괄 사퇴가 나온 거란 해석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아까 이제 양 반장이 간단히 얘기했지만 오늘 유승민 의원의 통합 3대 선결 조건에 대해서 내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본인이 직접 탄핵 문제를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면서, 글쎄요, 뭐 탄핵 관련해서 그 정도 입장을 내놓은 거는 상당히 뭐 전향적인, 그러니까 처음 나온 입장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종전까지 했던 뭐 표현들은 뭐 우파 통합협의체에서 통합 3대 원칙 논의할 수 있다, 글쎄요, 뭐 이 정도 예.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동의를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않고 다 포함해서 뭐 통합 논의해보자, 조금 두리뭉술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뭐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아직은 유승민 의원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 대표 단식 때 유 의원이 찾아가서 이런저런 뭐 연대 의사를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뭐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임기가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아까 저희가 이제 국회 본회의 얘기를 했는데 1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기간하고 정확히 이제 임기가 일치되는데,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지금 당내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평소 같으면 아시겠지만 원내대표 경선 준비 뭐 정말 그 다음 자리를 노리는 그러니까요. 의원들이 네. 뭐 엄청나게 또 뭐 선거 운동도 하고 뭐 그럴 텐데, 어수선할 텐데, 근데 뭐 앞서 이 고반장 발제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본회의 상황 매우 정말 뭐 한치 앞을 모르고 총선 일정 또 내년까지요. 이게 어수선하니까 지금 누구도 원내대표 경선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해야겠죠. 홍준표 전 대표 어제 임기가 다 된 원내대표 이제 그만 교체를 하고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이렇게 당 밖에서
호소를 한 겁니다. 자, 홍 전 대표가 그동안 뭐 나경원 원내대표 줄기차게 비판했던 건 뭐 새로울 것도 없죠. 하지만 일단 홍 전 대표는 이 지금 뭐 연동형 비례제나 이런 패스트트랙 관련한 당의 모든 혼란이 전적으로 지도부 책임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경원 원내대표 책임이다라면서 경선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상황도 살펴보면요. 어제 당 윤리위가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면은 원내대표를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지금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이중 권력 구조인 상태이다 보니까 오신환 원내대표 자격이 정지되는지 아닌지를 놓고도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는 기자들에게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뭐 기정사실화를 했습니다. 반면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면서 개의치 않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좀 눈길이 갔던 게요. 손학규 대표 측 인사들 중에서도 어제 징계 결정은 좀 성급했다, 경솔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좀 나왔죠. 네, 당 윤리위가 오히려 분당을 좀 부채질하는 결정을 계속하는 데 따른 우려였는데요. 김관영 최고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당이 분열이 돼 있는데 더 큰 분열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최입의 정책위 의장도 신중치 못한 결정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변혁 측에 있는 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의 위기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대결이 아닌 독재자 한 사람과 나머지 의원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요. 독재자는 뭐 손학규 대표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네, 자 앞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민주당이 오늘 총선 후보자 추천 검증위원회 회의에서 그 회의를 했는데 김 전 대변인 얘기가 잠깐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이 뭐 첫 번째 회의였는데요. 그러니까 부정부패 연루나 혐오 발언, 또 뭐 젠더 폭력이나 입시 부정 등과 관련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총선 출마자들에게 모두 받기로 의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는데, 자, 당 측은 부동산 취득이나 매각이 법률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면서 정치적 성격의 문제는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일단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을 한 걸로 일단 뭐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황교안 나흘 만에 당무 복귀 읍참 마속하겠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인 검찰 수사관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야권에서는 그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만큼 청와대의 압박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직제상 관련 없는 일은 한 적 없다면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 때문일 거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하명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해당 수사관의 죽음에 대한 경위 역시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이 올 연말 전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총선 또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줄 소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건이랑 유재수 건에 대해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찰 하셨습니까?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내용도 당연히 검찰에 협조하시겠죠? 그럼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의 경우 누가 감찰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 검찰은 당시 그 결정을 내렸다는 조국, 백원우 그리고 박형철 소위 3자 회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박 비서관은 이미 관련 수사를 받았고 남은 건 두 사람입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위 의혹을 통지하라고 한 조국 전 수석, 그리고 이를 전달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 조만간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 다음은 왜 중단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검찰은 이인걸 당시 특감 반장으로부터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위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천 행정관이 이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감찰을 막으려 한 게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천경덕 선임 행정관이 어떤 금융계의 인사가 누가 좋을지를 물으면은 유재수 씨가 복수 ABC로 등급을 나눠가지고 추천하면은 이렇게 해서 천경덕이라는 분이 이 가운데 낙점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수사 이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이 중이죠. 바로 이 동부지검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동부지검 소속 수사관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으로 그가 유정 부시장 사건과 관련해 주변에 이런 토로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었습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당초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바로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관련과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휘하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에 배치돼 1년 7개월여 동안 일해온 그는 최근 논란이 제기된 소위 백원우 특감반원 중 한 명입니다. 민정비서관실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이 특감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들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들이 특감반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법적인 감찰을 했다라는 의혹 제기했죠. 그러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도 특감반원들이 직접 울산으로 내려가 챙겼다라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래가 어리둥절할 일입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직할 별동대가 느닷없이 고래 때문에 울산 방문이라니 고래가 대통령 친인척 반열에라도 올랐다는 것입니까? 자, 청와대는 오늘도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고민정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검경 간 엇박자가 벌어진 고래고기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특감반 2명이 울산으로 갔다. 자, 먼저 해경을 찾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들어본 다음 이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울산 경찰로 가서 각자의 속사정을 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수사와는 일체 관련이 없고 직제상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자, 수사관의 이번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억측과 오해가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그가 김기현 전 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더불어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사건 때도 특감반에서 근무했던 인물인 만큼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을 당했다. 이 정권 들어서 타살성 자살 끊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야 할까요? 고인은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섰던 특감반의 활동에 대해서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변에 이와 관련된 불안감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인해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전직 특감반원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 외부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사망 직전 행적과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이 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서초경찰서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명 수사 의혹 핵심, 전직 특감반원 사망, 의문 철저히 규명입니다. 네, 관련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지금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소위 백원우 특감반 소속이었죠. 직접 울산으로 내려간 인물로 지목이 되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하명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혀왔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심적 부담을 느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검찰 수사가 원래 어제 예정이 돼 있었죠. 네, 이 청와대 특감반원을 지낸 A 수사관은 검찰과의 조율을 통해서 어제 오후 검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인 지난달 30일 집을 나간 뒤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이후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로 예정된 검찰 조사 시간을 3시간가량 앞두고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1차 소견 결과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최종 이 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됐다고 하고요. 자, 현장에서는 9장 분량의 자필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가족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에게는 뭐 면목이 없다, 가족을 배려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그 9페이지의 유서 한 대목에 그 휴대전화 초기화를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지금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에는 이제 통화 내역과 메신저 내용이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의혹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유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이제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좀 명백하게 밝혀달라는 뜻을 밝힌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는 한데 지금 유서에 저런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 있는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막 나온 상태니까 저희가 일단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확인 여부는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그 메모를 이제 경찰이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과 네. 그 휴대전화까지는 서초경찰서에서 이제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에서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을 해서 막 들어갔잖아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네. 압수했다라고 밝혔잖아요. 거기에는 이 메모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적힌 메모 역시 검찰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뭐 검경 간에 뭐 상당히 신경전도 좀 발견되는 그런 모양새도 있고요. 또 지금 비극적,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야권에서는 반대로 A 수사관의 사망이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은폐 압박 때문 아니냐 이렇게 또 공세를 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하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소위 선거농단 의혹을 쟁점화하며 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한국당은 그의 선택이 진실을 밝히기가 두려워서 또 청와대의 압박이 심해서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린 결과였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백원우 전 비서관이 따로 운영했다는 감찰팀을 백원우 별동대라고 지칭하면서 공수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끌어낼지 중상모략을 꾀하던 밀실이 바로 백원우 별동대입니다. 백원우 별동대를 대놓고 하겠다. 그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대로면 내년 총선에도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남을 정권입니다. 네, 나 원내대표는 또 이 사망한 수사관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다라고 토로했다라고도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다른 당도 뭐 비슷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요, 이 적폐청산을 무기로 초기 국정을 장악했던 문재인 정권의 이 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정의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지자 그때도 서울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국정원 해킹 사건 때 임모 과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을 거론을 하면서 이 백원우 전 비서관이 이번 죽음에 대해서 답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요 해당 수사관을 대상으로 검찰이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고. 청와대도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톤의 해석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야권이 주장하는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는요. 청와대 쪽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또 분명히 밝혔죠. 사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오늘 네. 오전에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또 입장을 밝혔잖아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뭐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자,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숨진 수사관은 민정비서관 특감반에 소속된 5명 가운데 특수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2명 중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백원우 별동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면서 이 업무의 성질이나 법규, 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 조력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백원우 전 비서관 산하에 꾸려진 별동대가 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특감 반원들이 울산에 간 건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이라면서 직제상 없는 일이나 비서관의 별동대라는 등의 억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당시 집권 2년차를 맞아 민정수석실이 기관 간의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감찰반원 2명이 울산으로 가서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한 것이고 숨진 수사관은 당시 울산지검으로 가서 검찰 측 입장을 들은 뒤에 상경한 것이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요,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죠. 네, 김 전 시장은 이 경찰과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 씌웠다라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 즉각 사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청와대나 백원우 전 비서관이 당시 울산시장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게 아니고 또 첩보를 경찰에 전달할 때도 울산 사건만 특정해서 전달한 게 아니라는 데에서도 김 전 시장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둑놈이 다 도둑질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만 하고도 백원우 비서관하고도 말이 틀리잖아요. 노영민은 보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백원우는 안 받았다 그러면 백원우는 투명 인간인가요? 민정실에 있던 특별 별동대가 불법 조직이라고 보는데 별동대가 내려가서 울산에서 왜 조사를 합니까? 자기가 그러면 지시 안 하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니 아무리 거짓말 하더라도 상식은 그래도 지키면서 거짓말해. 이분은 거짓말하는 솜씨도 제대로 뭔가 춘 것 같아요. 네, 김기현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첩보는요, 청와대에 접수가 됐다가 경찰로 전달이 됐잖아요. 일각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입수한 첩보가 여당에도 흘러들어갔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예, 일단 해당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지난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입적받은 그 문건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죠. 다만 일각에서는요, 이 해당 첩보의 법률적인 분석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면서 이거 전문가의 손을 거친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은 이 첩보 작성자 누군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국회에서 여당 의원이 이 김기현 전 시장 비위 의혹을 담은 문건을 이렇게 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죠. 예, 박범계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서 제보가 됐어요. 예. 자, 논란이 일다 보니까 박범계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자신이 공개를 했던 문건은 그 전날 민주당 울산시당 초청 강령 직전에 현재 민주당 울산 남갑 지역위원장인 심규명 변호사가 당시 기자회견을 열었던 기자회견문을 주면서 의혹 내용을 설명한 거다. 다음 날 법사위에서 경찰청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오해 억측의 압박, 청와대 전화의 괴로워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오늘 하루 각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링크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제 아동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청원자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자 어린이가
같은 반 동갑내기 남자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딸이 성폭력 트라우마로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당한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주차장에서는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 싫어, 안 해 이런 잠꼬대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랍니다. 이사도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그것도 자기 동 앞도 아니고 우리 동 통로 바로 앞에 가해자네 차가 주차돼 있는 것만 봐도 피가 거꾸로 치솟습니다. A 씨는 이와 함께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재 이 청원엔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한편 가해 아동 부모 측도 지난달 30일 처음 이 사건이 올라왔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렸던 시간은 결코 거짓된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며 CCTV를 확인해보고 나니 그런 장면은 없었다. 저희가 보기엔 피해 부모님께서 이야기한 표현은 너무하다 생각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관할 성남시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3차례 확인했지만 관련 의혹을 특정할 만한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면서 어린이 사건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그 사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그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그런 관점이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그 발달 과정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냥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좀 더 그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장관님 그런 이 사건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공의를 위해서 제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부모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성남시 609개소 모든 어린이집 주변에 사각지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CCTV 설치 및 운영 지원 예산을 편성해 촘촘한 안전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무엇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밝혀져야겠고요. 성남시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 대책을 고민해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 내일 회의 때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죠. 내일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멈춰선 국회에 대한 입장 표명, 내일도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내일 국가기후환경회의 활동 보고를 받고 격려 오찬을 갖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현지 시간 3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3차 협상은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아직도 양측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왜? 아, 국장님 뭐 달덩이처럼 나왔어요. 내가요? 처음에? 예, 아니 지금요. 아, 지금요? 네.